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소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스탠포드 장수연구센터이다. 여기에 이제 카스텐센 교수가 한 말인데요. 21세기 초의 핵심적 도전 과제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요소들을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분이 생각하는 노인들 뇌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쇠퇴하고 뇌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혜가 더 풍부해지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지며 무엇보다 세상에 더 관대해지며 소중한 일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쓸 줄 안다. 저도 시니어 라이프 하면서 한 24년 됐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를 더 드시는 분, 안 드시는 분들의 차이는 저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더 관대해지며 소중한 일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쓸 줄 안다. 평범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첨단 과학들이 발견한 노인 뇌의 비밀무기 아닌가. 저희 시니어 라이프 줌회의에서는 챗GPT 활용을 하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카스텐슨 교수가 생각한 노인들의 비밀이 이거다. 이걸 가지고 강연 자료 만들어줘 하면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요. 그리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면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서 아까 강연자들이 계속 챗GPT 말씀드린 건데 이때 시니어들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은 바르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만 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소통에서 잠깐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지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본 미국 사회 시니어 라이프 약 한 달을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지역에 머물면서 그 관찰한 내용입니다. 내가 원고를 쓰고 있는 이곳은 산타크루즈에 있는 앞토스 브랜치 라이브러리다. 도서관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고객의 60%가 60대 이상이다. 그중 70% 이상이 여성이고 아이들을 동반하기도 한다. 80대 중반의 나이 형님도 노인들과 이곳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계신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태극권, 사전의료 지시서 작성, 마작, 섹스피어 영화, 고령자 운전교육 등등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있고요. 인지장애 노인들 돌봄집을 보면은 근처에 대학과 지원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환경의식이 돋보인다. 여기 계신 대표님도 UBRC, 대학 기반의 이런 주거 환경 이런 거에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얘기하는 화두들이 지금 맞닿아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생명보험사나 이런 분들의 신규 사업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런 개발하시는 분들은 정말 초보 엘리트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해서 전방위로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노감사님이 끝으로 말씀하시는 게 미국 사회의 환경의식인데요. 되게 사랑하는 길인데 여기도 굉장히 길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실제로 환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리프킨의 말처럼 인류가 하나의 인간종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세계관에서부터 경제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의 유형,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 지구라는 행성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일까? 이 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술혁명으로 작아질 대로 작아진 지구에서 이제 인류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생명체들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하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집단적 깨달음 얻게 된 것 같다. 적어도 내 눈에는 캘리포니아가 산업시대의 파괴와 낭비를 넘어 지구 차원의 회복을 위한 협력의 시대로 전진해 나가는 장대한 드라마를 연출하기 시작한 것 같다. 여기 계신 많은 지혜로운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또 60 플러스의 기후 위기 대응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시니어들이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내 눈을 놀라게 한 것은 도처에 테슬라를 비롯한 친환경 차들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자동차들이 달리는 것이 그렇게 반가웠는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나의 변화이다. 바다 수온도 높아지고 그래서 허리케인과 사이클론은 더 강해져서 해안 마을이 위협받고 많은 숲들이 화재로 불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 식품 경제 속에서도요, 농민 시장은 사라졌던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지역 구매 의존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낭비와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는 세계적인 성장이 아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마을버스 광고도 보면요, 우리 돌고래를 지켜주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런 게 있고요. 바다와 같은 오래되고 영속적인 것에 시선을 두면 나의 작은 자아의 집착이나 사소한 걱정 따위는 넘어설 수 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칼 융의 말로 마치는데요. 인생의 오후도 아침만큼 의미가 가득하지만 다만 그 의미와 목적은 다르다. 예, 대독했습니다. 다시 꼽히는 인생 2막.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 인생 2막을 꽃피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인생 2막의 무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생 2막이라는 이 디지털 세상이 또 하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시니어 관련한 일을 한 20년을 해왔는데, 그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니어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니어가 어떻게 돼가는가, 그리고 제가 시니어가 아닐 때 시니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굉장히 교차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저희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은 노인용 이렇게 키보드라든지 자판이라든지 막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로는 싫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거하고 이 시니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착안을 했고,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시니어로 변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교차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일을 하면서 이 100세 시대가 이제 처음 맞는 거다 보니까 일단 100세 시대에 대한 어떤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들어가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저는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시니어 트렌드라는 책에서도 시니어 소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이 들어가는 세상에 이런 새로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나이 든 다음에 고객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가장 큰 뭔가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저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는 복지의 시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개념. 그런데 그거는 아닌데, 저는 언젠가 돌봄을 받겠지만 돌봄받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이 길은 노년의 삶을 제가 주도적이고 좀 능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하고 부딪혔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은 이거와 관련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쁘니까, 지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드는 데가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국가 프로젝트를 좀 관여를 하게 됐어요. 참여를. 왜냐하면 재원이 거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책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정책이라는 게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정책을 알면 미래를 보는 게 굉장히 쉽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과 100세 시대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충돌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책의 주체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분들도. 처음 그런 정책을 만든 거고 또 민간에서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저도 또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 그 상태에서 그 정책 주체가 너무 젊은 사람 위주여서는 이게 시니어들의 의견이 절대 반영될 수가 없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말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이거 굉장히 소통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시니어, 노인, 신중년 뭐 어떤 용어들로 얘기하지만 그분들을 평생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아직 제대로 없었어요. 여전히 복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평생교육과로 넘어가고 있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왜 이게 소통이 안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없는 제가 꿈꾸는 노년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찾으려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오로지 다 복지였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들은 이미 100세 시대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눈이 이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깜깜했는데 해외 정보를 보다 보니까 노인이 일을 하고, 그죠? 노인이 다양한 활동에 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왜 우리나라엔 이게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해외의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맞아,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 강화된 거죠. 모델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렇게 전환됐듯이 제가 본 정보를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게 변화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어떤 그림이 저한테 들어가면서 제 의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 뇌가 변화되는 구조는 다 같잖아요. 그래서 시니어통이라는 뉴스레터를 온라인으로 쭉 보내기 시작한 것이 제가 인생 2막 일과 삶의 설계사 시니어 플래너라는 직업을 만들었는데 그 직업의 활동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플래너는 제가 돈이 많아서 신문을 발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제가 조금은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갖춰졌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디지털을 활용하니까 그래도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돈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시니어들이 실수하지 않고 진입해서 인생 2막을 꽃피울 수 있는 영역은 그럼 디지털이겠죠. 제가 거기서 검증이 됐듯이.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이제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시니어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다면 시니어 플래너라는데 그럼 시니어는 몇 살이야? 다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답하는 분들은 나 빼고 시니어래요. 그래서 고령사회, 노인은 없는 게 고령사회구나.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무도 노인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세상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죠. 아닌가요? 같이 원해주세요. 그래서 나 빼고 시니어야. 그렇다면 되고 싶은 시니어의 롤모델을 만들면 되겠구나. 왜 싫으니까. 그러면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찾으니까 리봄 학교에 오는 분들이 이 되고 싶은 얼굴 표정도 밝고 자신감에 넘치시고 하는 분들이 진짜 우리가 되고 싶은 시니어의 모습이잖아요. 요양원에 누워 있을까만 다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우리
최종의 모습이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기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를 안 가나?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줄이나? 여기에 너무 많이 소모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지금 건강하고 또 이렇게 남아있는 이 건강이 많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 그거를 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봄학교에서 그걸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웃는 노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건 또 뭐냐면 노인이 웃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웃는 노인들이 있다고 서울대 학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웃는 노인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웃는 노인은 특별한 노인들이었구나. 그래서 리봄에 오는 노인들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전국에 200개의 리봄 교실을 퍼뜨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정책이 작동하는 걸 봐서 이제 보니까 그 다음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이 디지털 그린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책 자금들이 많이 풀리고 이제 시니어라는 걸 굳이 볼 필요가 없이 시니어를 접목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일단 디지털 분야에서는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었고 광진 50 플러스 플래너라는 활동을 5년째 하면서 그분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활동까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리봄 사회공헌 수요 교실이라는 그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교실을 통해서 이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정원 요 이제 그린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금 서울 경기 정원돌봄 시니어 사회공헌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어찌 보면 세상에 굉장히 느린 듯 하지만 굉장히 빠른 어떤 촉으로 이렇게 어떤 흐름을 빨리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바로 요 서울 경기 지금 정원돌봄 시니어 사회공헌단 조직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의 예로는 의정부 정읍마을에 저희가 LH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리봄 마을학교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또 시니어 리봄 교실이 지역과 접목한 사례와 친환경 비즈니스가 연계된 모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마을에서 서로 돌보며 사회 공헌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니어 플래너들을 모두의 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리봄 교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그린 친환경 기반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기업이 합류를 하는 이유는 시니어가 빠지면 일이 되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로 맡겼을 때는 가격대가 맞질 않기 때문에 꼭 시니어가 역할을 해줘야만 그 기업의 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회공헌, 기업의 ESG 경영이라는 거와 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시니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친환경 생활지도사, 반려식물 생활지도사, 디지털 생활지도사라는 자격증으로 그 기업에 부응하는 요건을, 직무를 갖추도록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체계화해서 이제 리봄 교실이 광진구의 모델로 창직센터, 연구소, 교실, 학교, 친환경 상점 모델까지 복합적인 것을 광진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요것을 이제 조금은 더 광역으로 확장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5월 23일 날 그 경기도 영어마을 내에 리봄 학교와 리봄 창직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봄 학교, 그러니까 학교와 리봄 창직센터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웰에이징 실천운동. 근데 일단 지금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사회적 문화도 아직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노년학회 회장이셨던 차은봉 장관님께서 세계 노년의 최초 대한민국에서 선두 모델로 웰에이징 실천 운동을
나가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니어 노조의 이호승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이분들은 이제 그동안 노동운동을 하셨었는데 이제 시니어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펼쳐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니어 노동은 여가이며 건강이며 사회 공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가에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아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에이징 캠페인, 그다음에 시니어 노동에 대한 재정의,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시니어 교육 의무화라는 국가에서 해줘야 될 커다란 역할이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국가의 말을 정말 잘 듣는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막 화날 정도로 옳은 판단을 안 한다고 해서 화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국가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격차로 인해서 시니어 분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 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세대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이 초고령 사회에 국가가 반드시 해야만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함께 해갈 것이고, 그래서 평생교육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그다지 재원 마련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 그동안 교육 쪽으로 풀어졌던 것까지 분석을 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교육과 정보로 신고령 사회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 리봄 교육과 리봄 뉴스가 그동안 이제 기반을 마련해온 일이고요.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이라는 그 청년들과 함께 만든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봄 온라인 사무실, 시니어 플래너는 온라인 사무실에서 일한다. 왜냐하면 정보 교류가 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그래서 온라인 사무실인 블로그를 20년 정도 운영을 해왔고, 그거를 통해서 시니어 플래너라는 브랜딩을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이웃 신청해 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세상에 없던 직업 시니어 플래너가 세상에 없던 문화와 비즈니스를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으로는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럴 땐 없었던 것이 나왔을 때 그 모든 문제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시니어 플래너를 온 국민의 N잡 중에 하나로 필수 N잡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꼽히는 인생 2막, 그 다음에 인터넷의 2막, 이 모두를 다행히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인생 3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70대, 80대 시니어 분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물려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생활하다가 자식들 잘 먹이고 그리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돈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은퇴 준비와 노후 준비는 일종의 사치였어요. 그리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이제 70, 80대가 되니까 남아있는 거는 집 한 채, 그리고 생활비 교육비로 쓴 통장에 있는 예금 조금, 그리고 보험이 전부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70, 80대 분들은 부모님 모셨거든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자식들이 잘 봉양해 주겠지.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잘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0대를 흔히 또는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부모님을 마지막 봉양한 세대이고 자식들한테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시니어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례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젊죠? 그죠? 예, 젊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한 7, 80대 시니어분들 고객 상담을 한 1000건 넘게 했거든요. 1000건 넘게 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상담할 때 유선 상담이나 이렇게 할 때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으로 보시다가 대명 상담할 때 딱 어리게 딱 보세요. 어리지 않지만. 근데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라고 보면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아, 신탁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승계라든지 이런 건 다 내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요,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그 예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조금 있었어요. 예전에는 집도 서울의 강남 말고 다른 지역에 2, 3억짜리 25평대에 사신다고 할게요. 그럼 2, 3억이에요. 종신보험으로 사망했을 때 받아가는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정기예금 4천, 5천만 원 있어요. 다른 금융재산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식에게는 아파트 2, 3억짜리 주고 어떤 자식이 사망보험금이나 정기예금 받아가도 큰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2, 3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10억이 넘어요. 강남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떤 자식한테는 금융재산, 정기예금 1, 2억 주고 어떤 자식이 10억 받아가는데 잘 못 받아간 자식이 어이구 오빠 가져가. 양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유산과 승계의 문제도 거액자산가나 고소득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지난달이죠. 4월 26일 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엄청난 판결을 해요.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혹시 유류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우자가 없다고 칠게요. 그럼 제 아들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보다 둘째가 저한테 잘해. 그래서 제 재산 얼마 없지만 다 둘째한테 준다고 칠게요. 그러면 첫째가 억울하잖아요. 나도 자식인데. 그럼 생각해보면 자녀 2명이니까 50대 50이지 않아? 이게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한테 다 줬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원래 50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으니까 다 받아간 둘째한테 나의 50%의 절반, 25%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LG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류분은 어떻게 생겨난 제도인지 아세요?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유류분 이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있어야 됩니까? 좋은 제도예요. 예. 이 제도는 민법의 제일 맨 뒷부분에 있어요. 1977년도에 제정이 되고 197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거든요.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장자가 받아갔어요. 교육도, 뭐든. 그러니까 서울로 큰아들 올려보냈는데 늙고 나서 부모들 봉양하는 거는 딸들이에요. 이러니까 생겨난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고객님들 많이 만나봐서 보면요. 70대 중후반부터 90대까지는 이런 생각 아직도 갖고 계세요. 장자한테 줘야겠다. 그러나 75세 중반 이하로는 나한테 잘하는 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을 유연이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유류분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거 유연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특이한 판결을 합니다. 첫 번째, 유류분 제도 이 자체가 헌법상 맞느냐? 맞다는 거예요. 예. 법정 상속인들의 공평과 배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는 겁니다. 유류분은 합헌이다. 그리고 아까 자식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 다른 사람들은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 비율 자체도 위헌인가? 합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류분을 정하기 위한 재판 비용 증가 등 사회 혼란을 막고자 유류분제도 필요하고 이 비율을 기계적으로 규정한 부분도 합헌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항이 위헌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결혼도 안 했어요. 부모님은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제 형제 자매가 6남매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어요. 근데 혼자 자수성가 해가지고 코엑스 옆에 있는 상가 샀어요. 한 200억짜리. 근데 죽었어요. 죽기 전에 제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제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에 기부하겠다. 왜?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 그런데 저랑 교류도 없던 성년 이후에 연락도 없던 형제자매이 5명들이 기부단체에 본인들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사례로 봤을 때 형제자매는 다른 형제자매의 재산 증여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 비율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세 번째는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결격 사유.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부모님을 때리거나 폐륜적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남겨줬던 유언을 찢어버리거나 없애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못 받아요. 상속 결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유류분 제도에서는 이 결격 제도가 없었거든요.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격되다 하더라도 유류분 주장에서. 이런 부분은 민법에서 보완해라 라고 해서 유류분에 관련된 이런 결격 상실 사유는 유류분에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분은 진짜 그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항상 발생하는, 요즘 최근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현재 한 해에 35만 명씩 돌아가세요. 태어나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중에 재산이 10억 원이 넘어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분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8,000명 중에 상속 재산 분할이 형제자매끼리끼리 안 돼서, 그리고 내가 좀 더 받아가서 덜 받아간 사람이 청구하는 거, 덜 받아간 사람이 요구하는 거, 이런 부분에 상속 재산 분할 청구 건수와 유류분 반환 청구 건수가 한 해에 8,000건이 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 여동생 있거든요. 저 여동생이랑 성년된 이후에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1년에 딱 4번 통화해요. 엄마 생일인데 용돈은? 아버지 생신인데 용돈은? 어버이날인데 뭐 챙겨드리냐? 그리고 설날 때 추석 때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그런데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아간 사람 또 불만이 있어요. 왜? 다른 형제는 부모님 안 모셨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10년째 부모님 모시면서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다 되고 다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 재산 다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어떤 자식은 너는 부모님 모시면서 봉양만 했냐? 거기 아파트 같이 살았지. 거기다 생활비도 지원받았지.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 중에 나 일정 부분 돌려내. 난 받을 권리 있어. 이렇게 주장해요. 더 받아간 사람이 더 주장하는 거를 기여분이라고 해요. 부모의 복량과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하고요. 못 받아간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엄청나요. 진짜로요. 그런 부분에서 이 유류분 권리를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겁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애들 좀 더 챙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갖고
분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은 내년 12월 말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위헌으로 판정된 것은 4월 26일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사례인데요. 진짜 두 번째 사례가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사례로 바로 돌아가신 구하라 가수 같은 건이에요. 부모님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오빠가 다 복양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특별히 중요한데 비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장기간 간병한 이런 자식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산의 일정 부분 먼저 떼주고 그 다음에 분배해줘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기여분은 누가 판정해줘요? 부모님한테 특별히 잘한 거 누가 알아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여분은 변호사한테 가더라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련된 유산에 관련된 승계 문제에 있어서 더 복잡해진 겁니다. 더 복잡해졌어요. 부모님한테 폐륜행위 한 거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항상 집에 있는데 밥도 안 줘.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부모와 부부관계는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복잡한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미리미리 좀 주면 되지 않겠느냐, 자식들한테. 맞아요. 세법상으로는요. 세법상으로는 상속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세금을 계산할 때 미리미리 자녀들한테 준 재산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켜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안 돼요.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안 돼요. 그리고 7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된다 하더라도 7년 전에 그 시가로 평가하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7년 전에 지금 50억이 아니라 20억 했어요. 그럼 20억으로 판단하거든요. 상속세 계산할 때도. 그런데 유류분은 달라요. 유류분 산정재산도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있는 재산이 있고요.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는 특별 수익을 더하는데요. 이거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켜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요. 79년 이후 증여한 분 모두.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죠. 내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류분 청구를 받은 재산을 많이 받아간 사람은 왜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둘 중에 유류분은 누구의 의견을 들어줘요? 억울한 사람. 증여한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사망 시점의 시가로 재평가해요. 오빠가 20년 전에 20억 받아갔는데 지금 아파트가 50억짜리예요. 그러면 둘째, 동생은 얼마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20억이 아니라 얼마? 50억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유류분에 관련된 유산과 승계의 문제에서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신탁 전문가, 승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증여를 할 때도 한 자식한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니어에 관련된 풍족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되 이제 나의 재산에 대한 승계 문제도 앞으로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이었습니다.